법무부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성폭행 사건 무죄 밟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성폭행 사건 1심 피고인 신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서 제출,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하는 법, 1심 판결 선고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히 공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맞서 피고인의 경우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그 주장을 문서로만 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직접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할 때 피고인의 목소리, 자신감, 눈빛, 태도 등으로 피고인 주장이 사실임을 판사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준비 없이 피고인 신문을 하면 안 됩니다. 피고인 신문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허위로 진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피고인 신문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 당시 상황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서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 명확히 기억을 되살리고 그 이후에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신문실은 유념해야 될 것이 변호인만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도 신문을 하고 판사도 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또는 변호인 의견서에 어떻게 진술이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신문에 응하면 대답에 자신이 없어져 버리고 검사의 그 추궁에 엉뚱한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진술이 오락가락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 신문 이전에 필히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변호인 의견서에서 어떻게 진술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피고인 신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유도신문을 하면 안 됩니다. 유도신문을 하면 피고인 신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키스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고 피고인이 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피고인 신문 그 의미가 없죠. 전혀 생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상황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묻고 피고인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제스처로 아주 생생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장하게 진술을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사실을 자신감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실을 자신감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긴장도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미리 질문사항에 관해서 여러 번 답변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답변을 하다 보면 핵심적인 사실에 관해서 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보면 아십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절대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 대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모텔 직원, 경찰 진술 등 주관적인 증거를 적절히 활용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적대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이 담담히 사실관계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 검사가 답변을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 답변을 하기보다는 답변을 일단 끊으십시오. 그럼 이후에 변호인이 잘 듣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 정의신문이 끝나고 나서 재판장님에게 아까 검사님 질문 중에 뭐에 대해서 조금 더 대답해도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허락을 얻고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폭행 사건 1심 재판 절차 11번째 의견서 제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크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피해자 진술 스스로의 모순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문자 대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피해자 친구 진술, 경찰 진술 등 주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된다는 점에 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음 파일, 카톡 대화, 문자 대화 내용, CCTV, 국가수 및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의 사실적 해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항상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객관적인 증거 또는 전문가의 회신 내지는 견해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무게를 더한다면 그 사건은 무죄가 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피고인이 1월 3일자 성관계는 인정을 한다. 근데 1월 6일자 성관계 자체를 부인할 경우 교수의 사실조회 해신에 의하면 여성의 질에서 남성 정액이 3에서 5일 길게는 2주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1월 6일자 피해자의 질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정액이 사실은 1월 3일자 성관계 시 피해자의 질에서 남아있던 피고인의 정액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의견서에서 여전히 피해자다움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전과 같이 피해자다움 주장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다정히 대화를 나누는 녹음 파일 또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여전히 법원의 성폭행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원도 피해자다움이 무죄의 결정적인 전제로 보지는 않지만 무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서에서 여전히 피해자다움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성문 제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실을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에는 반성문을 필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 제출을 할 때는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진심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하다 보면 수많은 반성문을 보거든요. 그러면 눈이 생겨요. 야, 이거는 진심 어린 반성문이다. 야, 이거는 보여주기식이다. 형량 낮게 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썼다. 이런 것을 판사가 판별을 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실을 전부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 시작 시부터 2주일에 한 번 정도 제출을 하고요. 공사실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판 절차가 끝날 무렵에 2주일에 한 번 정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진심을 담아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합의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공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할 필요가 있느냐? 합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피해자 증인신문 시 또는 피고인 신문 시 유죄임을 전제로 신문을 하거나 또는 판사가 재판 도중에 얼떨결에 유죄의 심정을 내비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죠.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초범의 경우에도 중형의 실형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탁은 어떤가?
피해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탁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법원이 보기에 공탁은 피해가 일부 배상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형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할 경우에는 공탁을 하면 되고요.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22년 12월 9일부터 공탁법 5조의 시행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재판 진행 중인 법원 소재 공탁수의 변제 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 처음부터 바로 공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 재판 끝 무렵에 공탁을 하고 합의가 되지 않고 공탁을 하게 된 경위를 법원에 설명하면서 공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심 판결 선고 날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심 판결 선고 시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1심 변호사에게 유죄 선고 시 항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1심 법정 구속되면 항소심 변호사를 미리 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선고 이전에 항소심 변호사를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변호사 이름하고 연락처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급한 일 등 신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판에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법원에 가셔야 됩니다. 특히 자가용 이용해서 법정에 가서 법정 근처의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법정 구속이 돼버린다. 그러면 가족들이 아주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 선고일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 날에는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에게 맡겨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대전화에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 구속이 되어버리면 그 휴대전화는 구치소에서 보관하게 되거든요. 근데 구치소에서 이 휴대전화를 다시 받기가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일에는 휴대전화를 가족에게 맡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선고되거나 생각보다 형이 높게 선고되더라도 절대 재판부를 향해서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고기일 조서에 그 욕설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딱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설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1심 판결 선고 후의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소장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항소장은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일 화요일날 선고가 됐으면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8일까지 1심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정 구속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법정 구속이 되면 구치소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도관으로부터 항소장 양식을 받아서 항소장 작성해서 교도관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1심 변호사에게 혹시 실형이 선고되거나 법정 구속이 되면 항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1심 변호사하고 피고인 본인이 이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 제출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항소 제기 여부가 결정이라 한데 그러면 일단은 항소장을 제출을 하십시오. 이 항소 포기가 가능하고 이것도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항소 제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일단은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소는 검사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검사가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행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했다. 그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중한행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중한행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럼 누가 겁나서 항소하겠습니다.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는 것이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초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심에서 공사실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되었을 경우, 또는 형이 과중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해서 감형이 될 수 있으니까 항소할 필요가 있겠죠. 공사실을 부인했을 경우, 유죄 판결 선고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소장 작성할 때는 간단히 항소 유서를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항소 유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를 못 지키면 항소 기각 결정에서 1심형이 확정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항소장이 간단히 항소 이유를 기재하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항소장 제출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중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거나, 또는 강제로 승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승관계를 가졌는데 원심이 사실 오인해서 강제로 승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성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